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오늘은 2장 어린이집의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의 유형, 그리고 인가 신청 및 유의사항, 또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열린 어린이집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설립 주체에 따라서 어린이집 유형이 조금씩 다르죠.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야기하죠. 적어도 정원이, 영유아 정원이 11명 이상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있죠.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운영하는데 여기도 영유아 21인 이상이 또 보육이 되어야 또 운영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법인 단체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사회복지법인이 있잖아요. 그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 운영한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유아가 21인 이상 보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네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이제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22일 이상 이것도 영유아들을 보육해야만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설립 주체에 따른 어린이집 유형으로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3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두는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의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주가 사업장에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이럴 때에는 영유아 5명 이상이 보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것인데요. 영유아 5인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 설립 주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협동 어린이집인데요.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법을 결성하여서 설치 운영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인 이상의 영유아가 보육을 해야 되는 거죠. 협동 어린이집까지를 어린이집 유형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유형으로 이제 특수성에 따른 어린이집 유형으로 좀 나눠보면 유형이 아니라 이제 특수성인 거죠.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 통합 및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이제 또 명명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애 통합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경우 통합 어린이집인 거고요.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를 12명 이상 보육했을 때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다 라고 우리가 명시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 장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 보육교사한테 월 그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장애 통합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전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장애아를 보는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선생님한테는 167만 8천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연장형 보육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보겠는데요. 이렇게 돼야 이제 우리가 연장 보육 시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24시간 보육이 이제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기본 보육이라고 있죠. 기본 보육.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보육.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가 이제 7시 반부터 4시까지가 기본 보육, 4시부터 7시 반까지가 이제 연장 보육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이후에 7시 반 이후에 이제 맡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야간 12시간 보육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간 12시간 보육은 야간 연장 보육하고 새벽 보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24시까지, 12시까지는 야간 연장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4시간을 넘어서서 이게 7시 반까지를 새벽 보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24시간 보육이다 라고 하면 기본 보육, 연장 보육, 야간 12시간 보육, 즉 야간 연장과 새벽 보육을 포함해서 24시간 보육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 연장 보육 있고 그 다음에 야간 12시간 보육이 있죠.
야간 12시간 보육은 이렇게 야간 연장하고 새벽 보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일 보육도 있겠네요. 야간 연장 어린이집인데요. 기준 7시 반부터 우리 저녁 7시 반까지를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걸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이나 비영리 법인 어린이집에서 한 명 이상이 요구했을 때에는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하니까요.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24시간 어린이집은 24시간 동안 보육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인 거죠. 7시 반에서 이게 7시 반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보육, 연장 보육, 야간 연장 보육, 그 다음에 새벽 보육을 다 했을 때 24시간 동안 보육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24시간 어린이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간 보육과 야간 보육 12시간을 보육하는 모두 이용하는 형태의 어린이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휴일 어린이집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을 이제 휴일 어린이집이다라고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과 후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어린이집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죠. 서울시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듯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한 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죠. 서울형,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열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우수한 프로그램,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발굴하여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가진 어린이집인데요. 이것도 지금 9월 말까지가 그 운영 기간이에요. 그 문서 그 마감 기간이 그 문서를 보는 시기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거든요. 이제 그런 게 얼마나 잘 훌륭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제출하는 시기가 이제 오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에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개념은 그 어린이집의 물리적인 구조, 프로그램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어린이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정 요건은 공간의 개방성, 그 다음에 참여성, 지속성, 다양성,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어린이집을 선정 요건으로 좀 잡고요. 선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선정 및 재선정이 있는데요. 신규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선정 기준에 따라서 평점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선정인 경우에는 기존에 지정돼서 선정된 어린이집이 80점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을 때 재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정 취소 항목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뭐 처벌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법을 어겼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선정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열린 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이에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빡빡하게 이제 서류도 보고 실적도 보고 했다가 코로나가 이제 발생되면서 굉장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도전 못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도전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개방성에서는 30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 개방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관실이 어린이집 내부에 전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15점이에요. 이런 데는 거의 없다고 보아지죠. 그리고 보육실 중 참관실이 1개 있고 복도의 전체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복도 라인으로 보육실이 다 보이는 창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참관실이 1개 있고 이런 경우도 15점이에요. 거의 이런 어린이집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경우 15점. 자, 그 다음에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 전체 보육실, 이런 경우에 13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관실은 없지만 복도에서 내부로 통하는 창문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 13점인 거예요.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참관실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얘는 13점이에요. 그쵸? 참관실도 하나 있고 전체 통하는 창문이 있을 땐 15점. 이제 어떤 데는 참관실이 있고 어떤 데는 뭐 창이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경우는 13점이에요. 그 다음에 보육실 문에 투명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 보육실이 10점. 그리고 참관실이 한 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관실이 한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가점이 있어요. 2점 더 주시네요. 정원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 문에 투명창이 설치되어 있다면 13점이에요. 20인 이하 어린이집이 조금 더 유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세부 사항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육실의 투명창 인정 기준은 너무 창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붙어 있으면 애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의 상반신 높이에 위치하면서 보육실 문의 30% 이상이 시야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투명창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개방성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점이 최고 점수다라는 거. 그다음에 부모 공용 공간이 있네요. 부모 대기실, 상담실 등이 있으면 5점입니다. 부모 공용 공간이 현관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동 통로를 조금 확보하신 다음에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정보 공개인데요.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에 누락사항이 없도록 잘 정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무원이 좀 깐깐하게 잘 보시는 경우에 이 정보 공개에 들어가서 다 사전에 보고 어린이집을 방문했었거든요. 점수를 굉장히 많이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될 부분들, 또 누락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채워 넣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소통 창구예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내 상담실, SNS 이 중에 한 개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개를 운영할 때 일방적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매월 1회 이상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전체 부모에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알림장의 경우에는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 전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창의성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40점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입언어, 부모 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 상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 교육, 부모 참여 프로그램, 부모 만족도 조사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고요. 세부 선정 기준이 이제 3월 안내 기준하고 코로나19 8월 6일 이후 최종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완화됐어요. 많이 완화됐죠. 현행을 유지하는 게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은 많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시면 신입언어 부모 오리엔테이션 실시 기록 있어야 되고 90%한테 했는지도 보게 됐는데 3월에는요. 지금은 서면 안내, 온라인 등으로 신입 부모에게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진 경우 다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서면이 들어갑니다. 부모 개별 면담은 연 2회 이상 하라고 되어 있어요. 90% 이상의 부모와 개별 면담 실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유지예요. 어쩔 수 없어서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인데요. 반드시 이제 운영 규정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회의 결과 안내 공지를 모두 포함해서 분기별로 1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잖아요. 자, 이럴 때에는 운영위원회 분기별 진행이 코로나19 유행 대응 지침 기간에 따라서 휴원, 외부인 출입금지, 자제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서면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서면으로 진행하시고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 다 담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은 연 2회 이상 연간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 실시 횟수, 실시 기록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4점이 부여가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유지는 되지만 어떻게 해요? 코로나19 유행 대비 대응 지침에 따라서 대면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 역할, 양육 정보 등 자료 제공만으로도 인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된 증빙 자료에는 자료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4점 받으실 수 있고요.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서는 분기별 1회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 횟수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완화됐어요. 부모 참여 프로그램이 분기별 진행 계획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서 어린이집 휴원, 외부인 출입 금지 자제 기간이었을 경우에는 연기하고 관련 내용을 부모에게 안내했을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을 하지 않고 계획은 있지만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안내하는 것들이 부모에게 전달됐으면 다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어린이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면 접촉이 적은 부모 참여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라 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보이는데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에는 연장했다 라고 하는 그 증빙만 있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부모 만족도 조사는 연일인데요. 이건 현행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성에는 그 부모 어린이집 참관이라는 부분에 이제 10점, 100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부모에게 상시 참관 가능하다는 것들을 조금 안내하라는 거예요. 시기, 뭐 현장 참관 안내문에 대한 거, 뭐 참관 자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안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무 때나 어린이집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유행 대응 지침에 따른 그 참관에 대한 자격, 시기, 방법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관련 안내문을 통해서 부모에게 이 참관 관련 내용들을 전달했다면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항목을 보게 되는데요. 부모 참여 활동 수요조사서. 그래서 수요조사를 반영했는지, 부모의 요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는지, 그 계획이 그래서 반영한 계획이 수립됐는지, 실시 횟수도 보고 결과 기록도 본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을 유지하지만 아직 하지도 못했을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반영한 계획을 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부모 참여 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라고 해서 연간 계획에 따라서 안내문이 나가고 그다음에 실시 횟수 등이 이제 충족되어야 되는 부분을 3월까지는 봤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응 지침에 따라서 어린이집 휴원, 외부인 출입 자제 기간이었을 경우에는 부모 참여 활동 프로그램의 계획을 변경사항을 부모에게 공지했으면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간 계획이 있다고 해서 안내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연간이 있는데 굳이 알려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연간이 있지만 공지하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안내하시고 변경된 것들을 안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세부 안내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제가 이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다양성의 부분에서 이제 5점 부여가 되는데요. 부모 참여의 활동의 균형적 운영해서 연간 교육 계획에 따른 균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뭐 시기적으로 또 대상별로, 내용별로, 장소별로 조금 다양하게 계획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어떤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활동인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간 계획에 따라서 균형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소 제한됐더라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은 연 2회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현행을 유지하지만 코로나 관련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면 접촉이 조금 적은 지역사회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이런 시설을 위주로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기관으로부터 연계해서 화상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 기준으로는 15점이 돼요. 그래서 총점 100점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우리가 이 열린 어린이집의 그 선정에 우리가 조금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가 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을 처음 신규로 인가한다라고 할 때에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반드시 설치 전에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린이집의 위치가 인가 가능한 위치인 건지,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그 노후재 시설이면서 사면이 그 평지로부터 80% 이상이 이제 노면 위로 나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예, 건물의 이제 뭐 용도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인가 절차를 좀 밟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데나 이렇게
그 건물을 봐두고 사고 이러시면은 나중에 어린이집 운영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설치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인가 신청 및 유의사항이에요. 우선 보육계획 수립 및 유의사항이 있고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그다음에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다 포함해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인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인가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좀 안내해 보면 우선 뭐 법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법인의 정관, 출원금에 관한 서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단체 회칙 또는 규약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어린이집 구조별 면적에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그다음에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들, 그리고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 그리고 뭐 도시가스업 시행규칙에 따른 제25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검사증 이런 것들을 좀 첨부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또 보육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보건법이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그 어린이집에서 안전한 어린이집인지를 인가 확인하는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증서까지도 붙이고 해서 이제 신청서를 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입니다. 우선 어린이집 정원 책정 방법인데요. 우선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로 어린이집 정원 책정 방법이 있어요. 그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면적, 그 다음에 보육실 면적, 그리고 5개 놀이터 및 대체 놀이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에 면적 산정 인원 중에서 가장 적은 수로 뭐예요? 우리 어린이집 정원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 그 어린이집 면적으로는 그 전체 공간에서 영유아 1인당 4.29제곱미터를 책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육실 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영유아 1인당 2.64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터 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3.5제곱미터를 인원수로 하고 각각의 면적에서 가장 작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우선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인데요. 산정 대상은 기본 시설, 뭐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뭐 기타 시설, 그 다음에 정원 50인 미만의 시설인 경우에 옥내 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산정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29제곱미터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육실 면적으로 할 때는 2.64로 하시죠. 그 다음에 주로 생활하는 실내 공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가정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거실 면적, 거실이 주방, 식당과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도 적정하게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 놀이터 및 대체 놀이터인 경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에 면적 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로 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치 기준인데요. 입지 조건은 쾌적한 환경 부지에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재산의 부채 비율의 50% 미만이어야 되고 규모는 300명 이내, 보육실은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비상재해 대비시설 같은 경우는 비상구 양방향 대피로 소화기, 유도 등을 설치했는지를 보고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고해상도로 60일 이상 저장되는지, 어린이집 마감재, 불연재 사용을 하고 있는지, 벽지, 커튼, 블라인드, 카펫이 방염 처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놀이터 설치 기준인데요.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5개 놀이터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리고 5개 놀이터에는 대근육 활동 놀이기구를 포함한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옥내 놀이터도 설치가 가능할 텐데 만약에 이제 옥내 놀이터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놀이터 사용 승낙서를 반드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 기준입니다. 운영 시간은 주 6일 이상, 1일 12시간 이상의 보육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보험은 어린이집 안전공주의 보험, 교직원 4대 보험, 차량 자동차 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문서는 회계 관련 장부, 영유아 관련 서류, 통합안전 서류,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좀 갖춰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입학은 입소 순위에 따른 입학, 안전은 매월 소방훈련 안전교육 실시, 사고가 있을 때 보고하는 것. 네,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차량을 운행하신다라고 하면 차량 내 성인이 반드시 동승하셔야 되고 36개월 미만 영아인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눴죠. 작년 같은 경우는 맞춤반과 종일반이 있었지만 이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보육이 카운팅되는 시간이 사실은 이제 5시부터예요. 4시부터는 모여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기본보육 때는 우리 일반 교사들이, 연장보육 때는 연장보육을 담당하는 전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선 연장반 같은 경우에는 영유세 같은 경우는 연장보육을 신청한 아동만이 가능하죠. 연장보육이 가능한데 사무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연장보육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유세 같은 경우는 자격 신청을 시군구청, 지역 가까운 주민센터에다가 얘기하셔야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편성을 보게 되면 영아반인 경우에는 5명, 유아반인 경우에 15명 이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시 이후에 보육 수요가 있는 아동을 중심으로 반편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은 5명, 유아반은 15명. 근데 좀 더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영아반에 5명에 2명 더 타협 정원, 유아반에 15명에 타협 정원 5명 더, 그래서 20명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영세반인 경우, 영세반에서도 장애아가 있거나 아니면 영세반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대3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연장반에는 연장반 전담교사를 배치하죠. 그런데 이 전담이라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규 채용 전담교사일 수도 있을 거고 기본 보육 보조교사인 경우도 있고 시간 연장 교사가 또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의 연장반 겸직 허용입니다. 만약에 연장반 전담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연장반 겸직 교사의 허용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6시까지는 교사가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남는 시간 동안에 보육교사가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겸직이 허용된다는 거. 그리고 연장반 전담교사의 근무 시간을 보게 되면 3시부터 7시 반까지 보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4시부터 7시 반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인데요. 4시간 인건비가 102,000원이에요. 그래서 연장반 전담수당까지 포함하면 112만2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4대 보험 퇴직전입금 사용자 부담금 30%를 추가 지원해서 어쨌든 어린이집의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요건은 이러합니다. 연장반 자동 출결 시스템에 의한 아동 출결이 관리되고 있으면 되고요.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를 충족하면 됩니다. 즉 영세반이 있거나 장애반이 있을 때 3명 TO 안에 2명이 와야 되는 거고 5명 영아반 TO에 3명이 반드시 이 연장보육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아인 경우는 15명 중에 8명까지네요. 정원의 50% 이상 충족이 되는지 이럴 때 인건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원만 정원에 대한 충족률만 보는 게 아니라 총 이용 시간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반 같은 경우는 월 30시간이 되는지 유아반 같은 경우는 총 80시간이 되는지도 살펴봅니다. 근데 이제 5시 이후에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카운팅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연장보육료 단가는 영아반은 2,000원, 유아반은 1,000원, 영세에서 장애아는 3,000원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5시 이용 시간을 30분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보육에서 연장반 운영은 놀이와 쉼 위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령 통합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장반에서는 특별활동 개설은 불가하다는 거, 그리고 연장보육 공간의 활용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고정적인 연장보육 공간을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반은 영화반, 유아반은 유아반에서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반 아동 순차 하원으로 공간 분리가 어려운 경우 공동 놀이실 분리가 필요하다면 하원을 기다리는 기본반 아동을 공동 놀이실로 분리하는 경우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 공간 분리가 어려운 경우엔 동일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